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리스란 무엇인가, 리스 회계란 어떻게 하는 거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스, 네, 갑자기 영어가 나왔네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다들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자동차 렌탈 뭐 이런 것들과 같은 비슷한 것들을 통칭해서 리스라고 부릅니다. 뭐 프린터를 빌릴 수도 있고 정수기를 빌릴 수도 있고 요즘은 뭐 매트리스도 빌려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리스. 네, 영어로 네, A가 좀 크게 나오네. 네, 리스라고 한다. 네,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공부로 리스 회계를 잘 배워서 아는 척하기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스. IFRS에 보면은 리스의 식별에 대해서 리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식별되는 자산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 통제권이 있다면 리스다. 네, 참 답답한 말이 나오죠. 식별되는 자산이 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사용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 이게 리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식별되는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보여야 되겠죠.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안 된다. 네, 딱 잘라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막 흐지부지하게 경계선 있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고요. 사용 통제권이 있다. 말 그대로 내가 자동차를 리스해 왔으면 내 맘대로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현대캐피탈에서 빌려왔는데 현대캐피탈을 운전하고 갑자기 가버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예, 그렇게 자산이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해놓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기준세 한 바닥 써놨는데 여러분 실물 하다 보면은 좀 애매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식별되는 자산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어떤 기업이 뭐 무슨 서버에 뭐 데이터를 쓰고 싶다. 여러분도 막 핸드폰 요금제 쓰면 몇 메가 쓰고 뭐 그 이상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IFRS에선 뭐 용량처럼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수치화할 수 있으면은 네, 식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용 통제권에 대해서는 뭐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뭐 배를 빌렸어요. 근데 배를 빌려준 사람이 그러는 거죠. 이제 이 배가 뭐 몇천억짜리니까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배는 해적이 많은 어디에는 갈 수 없고 이 배는 유능한 뭐 기관사인 나의 아는 지인만 운전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연 상대 사용 통제권이 있을까요? 뭐 이런 예시가 있어요. 기준서에 보면은 아이프레스 해석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네, 그 경우도 리스다. 왜냐면 배라는 자산이 있고 그 배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배 할 수 있고 뭐 근데 뭐 해적들이 출몰한다 이런 데는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고 뭐 운전한 사람은 따로 뭐 박혀 있지만 그 운전한 사람이 내 말을 따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 통제권이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재밌죠? 다른 예로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만약에 뭐 제가 통신사와 무슨 네트워크를 쓰는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얼핏 보면은 내가 돈 내고 그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리스 같아 보이죠. 근데 리스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일단 저는 거기에서 사용 통제권 뭐 내가 명령하는 거는 그 계약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얼마 쓸게요라고 말 띡 한마디 던졌을 뿐이지 그거 사용하는 3년 내내 서버가 어떻게 바뀌어 있고 뭐 속도가 느려도 그냥 뭐 느리려니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아무 결정을 안 내리지 않습니까? 사용 전에 이거 하겠다라는 말만 띡 던졌을 뿐이지.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는 뭐 신기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늘은 리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는 크게 네, 여기가 핵심이에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로 나눠집니다. 네, 빠반 어려운 한자가 두 개나 등장했어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이것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뭐 나든 어디든 여러분이든 어디서 물건을 빌렸는데 이게 거의 뭐 산 것과 다름없이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빌린 차를 리스한다고 칩시다. 근데 뭐 1년에 얼마씩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10년 있으면은 그 차가 내게 돼요.
10년 동안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총 1000만 원을 주면 그 차가 내게 된대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 차는 내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종료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리스라고 봐요. 내 것과 다름없는 것. 자, 다시 내 것과 다름없는 것을 금융리스로 보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종료할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차를 10년 썼더니 그게 내 거라고 계약서에 써 있다. 그럼 내 거고요. 뭐 염가 매수 선택권이 있다. 리스 회사에서 저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너 이 차 뭐 월 100만 원에 하지만 50만 원에 주면 네 거야. 뭐 이러면 당연히 전 사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99%죠. 그럴 경우도 사실상 내 것과 다름없다 해서 금융리스로 취급을 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차가 뭐 길게 몰면 20년인데 20년 몰면 거의 폐차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20년 빌릴게 하고 20년 빌릴게 하고 리스 계약을 하는 경우, 야 그거 그럼 네가 거의 다 쓰는 거네. 이 차가 몇 년 본다고 그 20년 쓰면 이제 못 쓰는데 거의 다 네가 가져가는 거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야 네가 내는 리스료를 합산해 봤더니 그 차 가격이랑 거의 똑같은데 1년에 100만 원씩 내는데 10년이면 1000만 원이라고? 근데 이 차 지금 사도 1000만 원인데? 라는 경우에도 사실상 내가 산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죠. 이 경우에도 금융리스로 봅니다. 다른 경우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야, 이 차라고 할까? 뭐 제가 만약에 보석을 캐는 뭐 채굴하는 업자인데 채굴 기계를 샀어요. 근데 이 기계를 나 말고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법용성이 없어. 뭐 나밖에 쓸 사람 없어. 그러면 야 이것도 네가 산 거랑 마찬가지네 하겠죠. 네, 뭐 다른 경우로 뭐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제가 만약에 뭐 뭐 뭐 리스 그 차를 빌려준 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 리스 자산과 관련해서 해지가 됐을 때 제공자가 내야 될 손실을 내가 분담한다 했을 때도 네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좀 어렵네요 이거는. 네, 아니면은 뭐 그 자산에 10년 있다가 잔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것도 그냥 내가 부담한다고 돼 있으면은 그것도 네 것과 다름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까지 여기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금융리스라고 하고, 아닌 경우를 운용리스라고 하는데, 네, 구분이 좀 되셨죠? 내 것과 다름없는 것,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스. 1년에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씩 내는 그 정수기 렌탈과 비슷한 운용리스. 내게 아닌 남의 걸 가져오는 것.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걸 설명하는 게 다예요. 네. 그래서 먼저 내 것과 다름없는 금융 리스 말고 좀 쉬운 리스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리스 제공자, 리스 이용자 이렇게 썼는데 차로 치면은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 차를 이용하라고 준 사람을 리스 제공자 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빌리면은 현금 20만 원씩 낸다고 쳐요. 그러면은 현금이 20만큼 차감되니까 안타까운 거래, 네, 똥 같은 거래죠. 대변에 현금 20을 넣고 반대로 이제 손실이니까 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유식한 말로 리스료라는 말로 분개를 합니다. 네, 현금이 대변 리스료 20 분개를 했어요. 리스 제공자는 무슨 분개를 하느냐? 먼저 그 차를 사야 되겠죠. 현금을 내고 리스 자산을 삽니다. 내 거 해놨어요. 그리고 이 자산을 이한테 빌려줘서 한 달에 2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현금 20 들어오고 얘와 정반대로 이익을 인식하겠죠. 그 이익을 리스 수익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현금 20, 리스 수익, 이렇게 아름다운 분계가 양쪽에 끊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산은 유형자산편에서 설명드렸지만 또 몇 년이 지나갈수록 그 자산이 깎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각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상각 비치고 리스 자산 없어지고. 그래서 이 거래까지 끝나면 이제 리스 자산은 100, 120해서 90이 남겠죠. 네. 이렇게 간단한 리스를 우리가 운용 리스라고 부르고요. 이제 내 것과 다름없는 금융 리스를 조금 봅시다. 좀 특이해요. 리스 요인제를 보시면, 야, 너 그 계약했는데 보니까 네가 산 거나 마찬가지더라 하면서 그 자산을, 보통 현금 주고 자산을 사는데 자산을 일단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은 안 냈잖아요.
이거는 왜 안 냈냐? 사실 20만 원으로 5년 동안 내기로 했으면 이제 100만 원이니까 너 미래에 20만 원씩 5년씩 할 거지? 5년씩 낼 거지? 뭐 이렇게 낼 거지? 네, 그런데 맞는데요. 그러면 너 그거 부채로 인식해. 차입금으로 인식해. 뭐 이런 걸 비슷한 말이에요. 아, 이해가 되시나요? 차를 가져왔는데 현금으로 가져온 것과 다름없다는 게 금융 리스였죠. 현금과 다름없이 현금이랑 다름없이, 네, 현금으로 산 것과 다름없이 자산을 인식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 부채로 잡아요. 그리고 현금을 낼 때마다 그 부채를 깎아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낸다는 거겠죠. 아니면 5개월 동안 낸다는 거겠죠. 이 분기가 5번 있어야 이 부채가 0이 될 테니까요. 네, 지금 이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분기가 이렇게 딱 아름답게 끊겨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제가 대충 언급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채가 이런 금액이 아니라 뭐 여기에 뭐 실제로는 1 있고 뭐 이자 B로 나눠야 나갈 부분이 있고 부채로 나갈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거는 네,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자면 쓸데없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자산이 이제 내 거니까 이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내 거니까 삼각비 10을 인식하고 사용자산 10을 깎아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제가 사용자산 깎는 거라고 설명드린 거는 실물 가면은 삼각누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스 제공자는 똑같아요. 먼저 현금으로 자산을 샀죠. 자산을 샀어요. 그 자산이 나가요. 얘한테 갔으니까. 이 자산이 얘한테 갔으니까 얘는 자산을 빼는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 이 5년 동안 20만 원을 받을 권리를 한꺼번에 잡습니다. 너 20만 원 냈는데 5번 내더라? 그러면 채권이 100이네? 라고 채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받을 때마다 채권을 깎아 나가고 말 그대로 여기는 이자 수익이 뭐 1 있고 19,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네,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리스 붕괴의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리스 개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개정이 됐냐? 아이프레스 만드는 조직에서 보니까 같은 차를 이용하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새끼들은 이렇게 하네? 근데 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부채가 막 계상이 돼 있고 얘는 부채가 계상이 안 돼 있네?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개정했냐? 야, 너 리스 이용자 너 그냥 다 이걸로 처리해. 다 이걸로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왜냐? 뭐 이 사람이나 재무제표에는 부채 금액이 동일하게 인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야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 뭐 곤란한 일이 없겠죠. 저희가 뭐 이렇게 작은 금액만 설명돼서 잘 안 와닿을지 모르시겠지만 뭐 배라던가 뭐 커다란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 회계처리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회계의 정의를 자로잡기 위해서 그런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야, 너 리스 한 건 알겠는데 7개월짜리 리스네? 에이, 그럼 이렇게 해. 라고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단기 리스라고 해요. 기간이 1년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 리스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봐준다. 하지만 봐준다. 네. 봐준다. 그런 게 있고 다른 예외로 소액 기초 자산의 경우에도 봐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액 기초 자산 느낌이 좀 오시죠? 뭐 스테이플러나 프린터를 리스하는데 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은 회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 죽어. 네. 뭐 얼마까지가 소액이냐는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결론 도출 근거 뭐 해석서 이런 거 보면은 한 5,000불 정도로 그 기준 만드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웬만한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짜잘한 건 대충 해도 되는데 큰 거는 이제 다 리스 이용자는 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뭐 리스 제공자 회계를 별로 볼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뭐 이런 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판매호 리스, 전대 리스, 이거는 회계 처리 설명 안 할게요. 엄청 복잡하니까. 판매호 리스는 sales and 이라고 하고 서브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영어를 어렵게 쓴 이유는 아는 척하기 좋은 영어고요. 실제로 많이 쓰이는 영어예요. 이 처리가 회계 처리가 되게 뭐 이해하기 어려서 제가 안 합니다만 알면 좋아요. 뭐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아는 척할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단어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두산건설 예전에 그랬다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팝니다. 파는데 나는 써야 돼요. 그래서 100억에 팔고 연간 1억에 다시 내가 그 자산에 들어갈게 하는 거예요. 팔아서 내가 그 자산에 다시 리스한다. 이러면 뭐가 좋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100억에 팔았는데 뭐 당분간 1억만 내면 되네. 그러면서 한 뭐 8, 90억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경우 판매후 리스라고 부르고요. 전대 리스는 서브 리스라고 하는데 내가 리스 자산을 받아와서 그 자산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리스해주는 네, 그런 경우를 서브 리스라고 합니다. 요 그냥 두 가지 용어 정도는 아는 척하기 좋아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